지금부터 2021년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 팀 성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교수님들과 또 신진 연구 인력, 또 대학원생, 또 행정원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과 포럼은 4단계 BK21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대학교의 28개 교육연구단과 팀이 함께 모여서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성과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3개 계열로 나뉘어서 현재 인문 및 사회 계열의 포럼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에 약 한 40여 분이 참가해 주셨고, 현재 유튜브 대학원 정책실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동료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배부된 자료집과 또 성과 포럼 현장 녹화 영상은 대학원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본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제 김시호 대외협력부총장 겸 연구산학부총장님께서 직접 자리하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끝나면 여기 현장 참가자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개인 성과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대외협력 및 연구산학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시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대학교는 2020년 9월부터 시작되어 총 7년간 지원을 받는 4단계 두뇌 한국 21 소위 BK21 사업에 총 28개의 교육연구단과 팀이 선정되어 전국에서 단일 대학 규모로 6번째로 많은 대학입니다.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함께 교학 상장하고 있는 많은 대학원생, 신진 연구 인력, 행정원 선생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연구단 성과 포럼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8개 교육연구단이 모여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각 전공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하고 있지만 분야 내에서의 경쟁과 정진뿐 아니라 타 분야의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하는 것을 보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융합적인 생각이 샘솟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혁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학원 정책실과 모든 본부 부서가 함께 각 교육연구단과 팀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우리 대학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1년 대학원 혁신 사업은 상위 2개 대학에 선정되는 등 체제 개편 및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 사업과 함께 교육 연구단 간의 원활한 소통, 협력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 경북대학교는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교육연구단 팀의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연구단 팀 자체의 성과는 저희가 사전에 참여 교수님들과 행정원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자료집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포럼 진행의 시간 관계상 자료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각 교육연구단장님과 팀장님들에게 추천을 받은 우수 성과자의 개인 성과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일 인문 및 사회 계열의 평가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가는 기존에 공지된 대로 5개 영역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될 것이고 각 계열별 3분의 평가위원분들의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발표 순서 역시 먼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의형 경영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의 첫 번째 발표가 끝나면 다음 발표자가 발표 자료를 확인 후 소개와 함께 자동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는 총 10분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간략한 질의응답 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인 경영학과의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의형 경영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의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부 BK 교육연구단 성과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박사과정 이민영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사례로 연구를 소개한 다음에 BK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공동 주저자로 논문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 학술지에 2021년 3월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저널 오브 마케팅 앤 로지스틱스는 작년 기준 임팩트 팩터 3.979로 경영 분야 SSCI 저널 총 153개 중 상위 81위에 있는 우수한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소비자가 럭셔리 제품을 선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럭셔리 제품이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위조품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럭셔리 제품이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비과시적인 디자인의 럭셔리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과시적 럭셔리 소비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비과시적인 럭셔리 소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과시적 및 비과시적 럭셔리 제품을 선택하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과시적 럭셔리 소비자를 이해하는 실무적인 전략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과시적 럭셔리 제품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가 눈에 띄거나 로고가 큰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과시적인 럭셔리 제품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브랜드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럭셔리 제품을 말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에게 이 두 가지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집단별로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각각의 럭셔리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매개 변수와 두 가지 조절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위쪽의 매개 변수입니다. 독특성 추구 욕구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자기 감시성은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상황에 맞추려는 정도입니다. 독특성 추구 욕구는 비과시적인 소비와 관련되어 있고, 자기 감시성은 과시적인 소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아 해석이란 사람의 인지, 감정,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립하는 두 가지의 자아를 보는 관점입니다. 독립적 자아 해석은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목표와 욕구에 집중하는 자아 관점으로 비과시적 제품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 의존적 자아 해석은 사회와의 조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반응에 민감한 자아 관점으로 과시적 제품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비과시적 럭셔리의 소비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확장된 자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상적인 자아를 반영하는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제품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시적 럭셔리 소비의 메커니즘은 자기 감시성과 상호 의존적 자아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 보안 이론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 정의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자아와 관련된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 및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상징, 즉 대중적이고 눈에 띄는 럭셔리 제품을 통해 정체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가설 1은 위쪽에 있는 경로인데요.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가 높은 독특성 추구 욕구로 인해 럭셔리 제품을 소비하는데 이때 독립적 자아 해석을 할 때 비과시적인 제품을 더 선택한다고 제안합니다. 가설 2는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가 마찬가지로 높은 자기 감시성으로 인해 럭셔리 제품을 소비하는데 이때 상호 의존적 자아 해석을 할 때 과시적 제품을 더 선택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해서 215명이 참여를 했고 물질주의 성향 2집단, 자아 해석 2집단 총 2집단 간 집단 간 설계를 했습니다. 실험 과정은 물질주의 성향과 자아 해석을 조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측정한 뒤에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럭셔리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독특성 추구 욕구와 자기 감시성의 평균 차이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높은 물질주의 집단이 독특성 추구 욕구와 자기 감시성 둘 다 높았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으로 자아 해석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봤습니다. 분석은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14를 이용했습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 변수를 독특성 추구 욕구로 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봤고 그 결과 독립적 자아 해석 집단의 조절된 매개 효과만이 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개 변수를 자기 감시성으로 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를 봤을 때 상호 의존적 자아 해석 집단에서만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습니다. 이 표는 어느 집단에서 어떤 럭셔리 제품을 더 많이 선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분석표입니다. 분석 결과 독립적 자아 해석일 때 독특성 추구 욕구가 높을수록 비과시적인 제품을 더 선택했고 상호 의존적 오른쪽 표와 같이 상호 의존적 자아 해석일 때는 자기 감시성이 높을수록 과시적인 제품을 더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소비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럭셔리 제품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브랜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에 참여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논문을 쓰거나 학술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BK 지원으로 학회에도 여러 번 참가하면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해외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전액 지원받아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점도 학생들의 학술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BK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 사례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학부 BK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방법론 특강이나 외부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머신러닝의 기초를 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 특강을 통해 연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은 언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영어 논문 쓰기 및 학회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평가위원분들 중에 간단한 질의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냥 하는 일 중에 215명의 그 실험 참여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요? 온라인으로 설문을 이렇게 진행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엠터크에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령이나 뭐 아. 성별 구별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요? 그건 그때 이제 그냥 골고루 랜덤으로 골고루 했고 그리고 통계를 그때 봤을 때 기술 통계를 냈을 때 그냥 골고루 뭐 30대가 40대가 많은 곳으로 분포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 영어라든지 통계라든지 뭐 수업을 많이 좀 들으실 텐데 혹시 그 외에 더 다른 거를 혹시 했으면 좋겠다는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과목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연구 방법론 수업을 뭐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서 지금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실증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논문에 분석을 할 수 있거나 바로 논문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나 그런 실습 위주로 강의를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의와 응답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대학원 혁신 사업 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새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문학 교육연구단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석사과정 안진산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과 포럼에서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부문의 학술 역량부터 네 번째 교육 국제화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역량까지 총 4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저희 교육연구단의 3가지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술 역량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 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연구 부문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어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부문에서는 이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교육 부문의 학술 역량입니다. 저의 학술 역량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말뭉치 언어학 그리고 언어공학 기반의 신어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신어 연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가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2020년에 새롭게 출연한 신어를 모두 수집하고 기술하여 신어 2020이라는 저서를 집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어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언어학계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조명하지 못했던 댓글이라는 사용력, 댓글이라는 장르에 집중해서 연구를 한 것이 이전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국제학술 대회에서 제 신어 연구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도 교수님인 남기른 교수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국제 정말 저명하신 학자분들과 국내 저명하신 학자분들과 함께 연구 교류를 하면서 제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네 번째 성과는 신어 연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간 신어 연구는 형태적 신어에 집중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제가 다시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은 의미적 신어입니다. 새로운 형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까지도 이 연구 주제로,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제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이제 대학원 정책실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융복합 연구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제 사실 어떤 연구비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었던 설문조사
통해서 언중들의 언어 인식을 조사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결과 보고서 제출일인데 마감 기한에 늦지 않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는 제가 교육 부문의 학술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교육 부문의 실무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과 5번에서 7번은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성과 8번은 언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사전학 기반의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활용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성과 5번에서 7번을 살펴보시면 이제 네이버나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국원 등의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주관기관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연구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과 5번에서 7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성과는 성과 5번 이제 네이버와 함께한 한국어 일상표현 사전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는 의미 단위 혹은 구 단위 등 현재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수집하고 기술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성과 8번은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립국어원과 SK텔레콤에서 주최한 2021년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경진대회에 참가했고 그 결과로 국립국어원 원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본교 인공지능대학원에 있는 정호윤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이 융복합 연구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정호윤 교수님과 그 연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무 역량 성과 9번은 이제 파이썬을 활용한 비정형 텍스트 분석 세미나입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SK텔레콤에 있는 그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인데 현재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특히 언어학 전문가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대 요건에 보면 이제 파이썬이나 R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통계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관의 다른 학우들과 함께 파이썬 스터디를 진행했던 성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연구 부문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10번에서 11번은 4차 산업기술의 기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고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꾸려지게 된 목적 자체가 이제 시니어 사용자라고 하죠. 그 고연령층의 이제 방언화자들이 이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가진 이 도메인 지식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별 음성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시가 조금 더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이제 다시 착수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은 갈등 대화 데이터입니다. 이제 민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개인 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등 그런 갈등들을 언어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레이블링을 한 뒤 이 갈등 관리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어학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화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12번은 국제사전학회 글로벌렉스에 발표를 한 것이고 네, 이를 통해서 또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연구 교류를 하면서 한국어 연구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특히나 언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언어는 모두 다르지만 항상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3번, 14번은 이제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매체 활용 역량을 키웠던 것인데요. 성과 13번은 유튜브 한국어 교육 채널을 기획 및 운영을 해왔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과 14번은 또 이렇게 얻은 영상 매체 제작 및 활용 역량을
또 교내 학관의 다른 학우분들과 연구를 함께 했다라는 것, 세미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성과를 거둔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고, 이제 올해면 제가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좀 더 연구에 천착하게 되는 시기를 가질 텐데, 그 시기 동안에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연구에 천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융복합 연구 모델을 탐색하고 도메인 전문가로서의 통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말뭉치 언어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융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혹은 통계 분석 등을 열심히 공부해서 융복합 인재로 거듭날 것이고,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것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인문학도로서, 인문학 전공자로서의 통찰력, 직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통찰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학술 및 실무 역량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육연구단에 저보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제가 거둔 성과,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학관의 다른 학우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학관에 혹은 학교 내 다른 학우분들과 함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평가위원분들 중에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 어문학이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그 실적 13번에 보면 유튜브에 이제 한국어 교육 채널이 이제 결국은 리얼 코리안 해가지고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국제성을 겸비한 실천적 문화 어문학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의미에서 저런 의미를, 저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말 사전에 없는 한국어를 만들고, 그러니까 찾아보고 그거를 또 영어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뭐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같이 올리는 건가요, 저게? 그래야지 국제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제 영어권도 많고 또 특히나 중국이나 일본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병렬로 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하진 않고, 강의는 한국어 교육을 10년 이상 전공하신 두 분께서 하시고, 저는 촬영과 편집과 업로드 등을 맡아서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국제화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 박사과정을 가시면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네. 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나중에 목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통찰력 뭐 이렇게 약간 브로드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장래 포부를 간단하게 네. 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 입학할 당시에 면접 때 이제 교수님 세 분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정말 패기롭게도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인문학 전공을 했었던 거죠. 근데 2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언어에 관한 통찰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언어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의 깊은 단면들을 수집하고 기술하는 것이고, 제가 그 과정에서는 언어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언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레이블링 체계도 활용을 하겠지만 규칙 기반이나 사전 기반의 조금 더 정교하게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발표와 좋은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고 세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육단의 연구 성과를 개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된 경제학과 박사과정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교육단의 연구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에 맞춰서 저에게 제공된 교육을 어떻게 들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에 따른 연구 실적을 발표한 뒤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단의 연구 방향은 저희 교육단의 이름과 잘 어울리게 대안적 제도와 성장론을 모색하는 방향 첫 번째와 다음 제도와 성장의 경제학과 관련된 이론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 아닌 그 대안적인 어떤 이론 혹은 방법론을 폭넓게 배우고 있는 중에 있고 이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교육 실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미시건 스테이트에서 진행된 Estimate the Reduced Form이라는 교육에 참여한 것입니다. 해당 세미나 같은 경우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DID 이론의 분석 예시를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에 활용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을 진행하는 DSG 모델링 관한 방법론 교육을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뉴 케인지언 모델을 어떻게 제가 연구자로서 모델링을 만들고 또 향후 또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 혹은 경기 순환에 따른 경기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GDP 성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명지대학교의 우석진 교수님을 통해서 스타타 특강 패널 분석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스타타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계 소프트웨어로서 주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과 이 가설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제 개인 연구 성과에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사례를 통해서 저희 교육단에서 제공한 교육을 통해 저는 이제 두 가지 연구 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벳에서 진행하는 제10회 인적자본 기업 패널 학술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타타 통계 활용 교육 세미나를 통해 배운 방법론을 중심으로 산업별 임금 격차, 관리직 노동자와 기업의 이질적 특징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제 크립에서 진행하는 기업 패널 학술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학과에서 진행한 지역 경제 포럼에 참여하여 비즈니스 사이클 앤 언임플로먼트 오버 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된 논문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교육단에서 제공하는 그 두 가지 모델링 수업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DI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배운 점을 활용해서 지금 논문을 작성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리서치 프로포저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델링을 얼추 완성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른 연령별 실업률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역량을 좀 더 제고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단 연구 방향에 상응하는 대안적 경제학을 주제로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 노동시장과 임금에 맞춰 연구 주제를 계속 고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사이클 관련된 논문을
완성한 뒤 이를 투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평가위원분들 중에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일단 사업단 이야기를 잠시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단은 저희들이 뭐 그 볼 때는 그 BK 사업단 그 지원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이제 그 이유는 그거는 알겠는데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네네. 것들이 혹시 뭐 논문으로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건 언제쯤 뭐 어떤 타이틀로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좀 여쭤보고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연구 성과로 보여드린 크리벳 학술 대회 예.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은 그 직업 능력 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논문지에 자동 투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리뷰어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방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실업률 관련한 모델링 논문은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투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업단에 요구를 하셔서 받은 건지 아니면 뭐 각자 뭐 지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뭐 더 뭐 지원을 해줄 수 그 사업단장님이 네네네.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속 네, 맞습니다.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어떤 특정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뭔가가 그 사업단에 특별한 게 있는 건지 네네네. 아니면 뭐 나름대로 학생이 뭐 교수님과 의논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하는 건지 좀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확실히 있는지요? 네, 사업단에?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저의 개인적인 요구를 통해서 매스메티카라는 그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지금 BK 사업단 지원을 통해 사용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앞서의 어떤 몇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위한 어떤 그 해외 세미나 등은 이제 저희 BK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평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측면의 그 지원을 제가 모두 다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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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그 임금과 그 노동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연구를 해서 네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 앞서 연구의 주제가 이제 산업 간 임금 격차였는데 네네. 이제 가령 고임금 산업은 왜 고임금이고 저임금 산업은 왜 저임금인지를 본 그 연구를 통해서 얼추 가설을 세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향후 정책적인 재원을 통해서 또 뭐 노동부라든지 기재부의 어떤 연구진들과 협업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향후 제가 그리고 이제 BK 지원을 통해 졸업을 해서 그런데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사학과 초경계지향 역사문화 교육연구단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게 된 참여대학원생 신주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크게 차례를 4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초경계지향 역사문화연구란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가, 특히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참여했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제 기본 역량인 전공 영역과의 심화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초경계 지향 연구와 이것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어떻게 발표하였는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2009년에 학사 과정으로 입학한 다음 이제 2006년에 석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제 박사 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저는 석사 과정으로 재학을 하면서 3단계 글로컬 역사문화 전문인력 사업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를 허물고 이제 한국, 동양, 서양의 역사의 구분을 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영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자 목표를 삼았습니다.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4단계 초경계 지향 역사문화 교육 연구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4단계이니만큼 3단계의 목표를 이어받아서 이제 나아가 이제 발전 개성시켜서 초경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인 관점을 구체적인 연구에 접목시키고자 하였고요. 단순히 뭐 정치나 경제를 넘어서서 환경이나 젠더와 같은 이제 관심사를 저희가 이제 연구에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이 2021년 이제 1년 동안 진행한 학술 행사인데요. 북토크나 연구 논문 워크숍, 글로벌 히스토리 세미나, 해외 석학 초청 강연들을 진행하였고, 저는 이제 모든 학술 행사에 참여했지만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토론자나 이제 발표자, 그다음 구성원으로 참여한 성과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4월에 있었던 제1회 연구 논문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19세기 향례 서적의 편찬과 향음줄의 시행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 지역 단위 향례는 이제 가족 단위의 가례, 국가 단위의 방례 사이에 경계를 이어주는 의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인 공동 향례 3선이라는 자료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제 문제의식과 결부되는 토론이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신문 질서의 경계가 희미해져가는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이 향례라는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 뼈를 때렸고요. 이러한 질문과 여기서 나온 이제 공유된 의견들은 이후 제가 8월 달에 학술 논문으로 게재하는 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2월에 개최된 공동학술대회입니다. 이 자리는 경북대 사학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 교육연구단에 참여 대학원생 한 10여 명 정도가 서로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목은 조선에서 근대까지 새로운 시각과 연구라는 제목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보시는 이 두 편의 토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이제 이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공간적으로는 영남, 이곳 영남과 이제 서울 한양의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고, 그다음 조선 시대부터 근대기까지 포괄하는 시간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발표 자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와 개인 및 제도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범위와 영역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저와 같은 이제 참여 대학원생들이 주된 발표자로 참여한 자리이니만큼 다수의 신진 연구자가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감과 비평을 통해 학문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 영역의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뽑아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앞쪽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된 일기자료를 전국의 박물관과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서 발굴 조사하여 목록과 해제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이제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기 속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여 역사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조사한 자료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일기가 이제 경남 하동에 살던 조성가라는 사람이 작성한 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금 책의 형태의 일기를 쓴 게 아니라
고문서, 그러니까 종이에 쓴 일기인데 크게는 18m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게 45점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조선시대 개인의 기록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한문 능력이나 사료 비판 능력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DB 구축을 통해서 이제 일기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참여 구성원을 참가한 연구 클러스터인 18에서 19세기 경상도 지식인의 경세론입니다. 경세론이란 막상 생각하면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국가나 사회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일에 관한 이론과 주장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경상도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고요. 네, 나아가서 지식인의 경세 지도를 그려내고 영남학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여 구성원들은 다각적인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대구 사대부 서창규의 경세론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서창규가 남긴 그 문집, 저작 문집이고요. 저는 이 문집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서창규라는 인물이 위정척사, 신식학교의 규정과 향촌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나온 평가 중에 한 가지가 서창규라는 인물이 조선 시대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그 사이의 중간기에 전환기에 위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 경계 속에서 살아난 인물이 어떻게 그 시기를 관통하고 혹시 변화된 시기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추후 이제 20세기까지 확장해서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참여한 연구소 모임인 조선시대 법전연구반입니다. 조선시대 법과 법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을 강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에 목표로 두었던 것이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른 법의 탄생과 적용, 법률과 현실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비단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현실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중세 법전 연구반, 동아시아 법전 연구반 등 법전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공동 연구 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혹은 이제 학제간 연구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성과의 발표인데, 앞서 말씀드린 초경계 지향 역사 문화 연구와 전공 영역의 심화의 융합은 제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데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게재한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1810년 경주부 향음주례의 시행과 의미입니다. 1810년 경주에서 약 688명이 참가한 향음주례 행사의 시행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새로운 자료인 동도향음례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향음주례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나이와 지위에 따라 자리를 구분하며 역할을 분배하고, 다음에 학문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우대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향촌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19세기의 경주는 신분과 계층, 출신과 당파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양반과 새로운 양반, 적자와 서자, 남인과 서인 등이 갈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 당시에 시행된 향음주례는 희미해진 경계를 봉합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19세기 경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경계 지향 연구와 전공 영역의 심화로 이 논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11월에 발표한 조선 후기 성주 도경산성의 기능과 운영이라는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 105호로 지정된 성주 도경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약 36년이 앞선 시기에 이미 도경산성의 수축이 제기가 되었고, 그 방어처인 산성이 실제로 기능을 하였는가를 조선시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1728년에 기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부터 운영에 곤란을 겪었지만
이제 도경산성이 가지는 개혁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로 20세기까지 지속되었던 점을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전공 영역에서 지역 문화를 깊이 탐구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초경계 역사 문화 지역 지향 영역과 연계를 추구하여서 보다 복합적인 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학술대 이제 생중계했던 장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평가위원분들 중에 혹시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약간 그 B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있게 하려면 조금 그 유튜브처럼 그러니까 대화 토론하는 내용을 또 특히 아까 뭐 무신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배경이라 이런 거를 좀 더 그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시점과 또 지금 그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한 어떤 유튜브를 만들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표들은 다 일단은 유튜브나 줌 이런 것들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상으로 질문을 받고 상호 소통은 했는데 말씀하신 제 유튜브 컨텐츠로 컨텐츠로 생산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또 네. 그쪽 분야에 정치적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 최근에 KBS의 뭐 그날이라는 네네. 프로처럼 그런 걸 혹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또 그게 이제 나름대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장소의 경계는 허물었지만은 그 이제 상호 소통이나 또 혹은 이제 그 실시간이 아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컨텐츠가 계속 재생산되고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걸 저희도 항상 고민해왔고 선생님들과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이제 컨텐츠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해통인가 뭐 그런 것처럼 법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법대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혹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때와 지금의 어떤 비교 분석이라든지 뭐 그때 원인이 왜 이런 법을 만들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 역사 부문도 있는데 단순히 이제 전문가 저와 같은 이제 공부한 학생이나 교수님들처럼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는 연구가 그 교육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뭐 말씀하신 책이나 이제 유튜브 컨텐츠 영상을 생산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또 나아가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 네 번째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 기록물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지식 정보 큐레이터 교육연구팀에서 발표를 맡은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강우진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고 연구 활동과 공모전 참여 그리고 기타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개인 성과를 발표하기 전에 팀 소개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전통 기록물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지식 정보 큐레이터 교육 연구팀으로 전통 기록물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지식 정보 큐레이터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미래 전문가 양성, 차세대 ICT 응용 전문가 양성, 융합 인재 양성,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문가 육성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해독이 어려운 한적 자료부터 제2차 자료까지 다음 밑에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목표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데이터 마이닝, 온톨로지, 정량적 모델 적용,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관심을 갖고 이 교육 연구팀에 참가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학부 시절 저는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접근 방법론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IT 기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관리 융합 전공을 전공하였으며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학습하였었습니다. 또한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빅데이터 센터에서 현장 실습하여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을 실습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석사 과정에 진학한 후 연구팀에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그림과 같은 거는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들을 일부 가져와서 표현하였습니다. 2021년 저의 성과를 요약하자면 크게 연구활동, 공모전 참여, 그리고 기타 활동 3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연구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활동은 또 크게 세미나, 과제 참여, 논문 3개의 키워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현장 실습, 자체 세미나, 세미나 발표 등 다양한 세미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저도 성실히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토픽 모델링 이론과 실습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학습할 수 있었고 이후 자체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팀에 소속된 분들과 주제를 논의하고 협력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작성하고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21년 12월에는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도서 대출 분석이라는 주제를 학술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 교수님들께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2월 말에 진행되고 있는 전북대, 경북대학교 공동 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저는 3개의 연구 과제를 참여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디지털 아카이브, 2021년 대학 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 분석, 그리고 학술 분류 표준 체계 개정 프로세스 사업 이렇게 3가지를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한인 디아스포라 디지털 아카이브에 참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사이트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대학 도서관 실태 조사를 참여하여 통계 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고 빅데이터 사례 등을 조사,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술 분류 표준 체계 개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에서는 해외 사례 조사를 맡아 해외의 개정 프로세스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당 과제들을 통하여 데이터 처리, 저장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 방법론, 사회조사 등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3편의 논문을 공동 저자로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리학과의 교수님,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님과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협력을 통해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 접근론,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박탈이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이명 교수님과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종욱 교수님과의 지도하에 KCI 우수 학술지의 공동 저자로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 지원 사업에 신청하였고 선정되어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전 참여입니다. 2021년 저는 8개의 공모전에 참여하였으며 운이 좋게도 4개의 대학에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는 제가 참여한 대회와 대회 기간 그리고 대회에 참여한 주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상 경험도 중요하지만 수상하지 못한 대회도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에서는 아쉽게 수상은 못하였지만 제출한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문제 해결 해커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경제적 박탈이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했던 배경지식을 응용하여 발표 주제의 활용 그리고 좋은 평가를 얻어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대회를 통하여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활동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일주일간 진행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보조 강사로 3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미래교육원에서 3일간 진행된 파워 BI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라는 강의에서 보조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에서 편집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논문 투고 심사, 게재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저의 관심사 및 학습 계획입니다. 저는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및 통계 방문론, GIS 플랫폼 구축에 관련해서 크게 4가지 대해서 학습하고 이러한 연구 방문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평가위원분들 중에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쌤 그 뭡니까 저 전통 기록물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너무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 기록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전통 기록물이 어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뭐 아무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혹시 있는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장경 같은 불교 자료들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조선시대 전기 자료부터 후기 자료까지 저는 폭넓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혹시 그 대표적으로 전통 기록물을 계속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속 어떤 우리 단순한 예로 이제 경북대학교 안에 박물관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 좀 약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 정도가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슨 뭔가를 배워야 된다. 놓고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북대와 학술 대회 같은 걸 준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학습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과 전공이기 때문에 공학 논문을 읽을 때마다 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가끔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보충해서 학습하고 싶고 또한 전통 기록물인 만큼 이제 한자를 공부하여 좀 제가 메인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네,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고고인류학과의 최정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3가지의 목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칭적 지식의 추구라는 방향을 주안으로 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뭐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사고를 했는데 그것을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돼서 관계적 사고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한 목적에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물질 재료 중에 저희가 지금 뭐 잘 가지고 있는 대장식구라고 하는 허리띠에 부착되는 장식물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문양이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개인과 집단이 공유하는 신화와 세계관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착용하고 있는 집단은 동질성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재질 그리고 소유자의 신분이 결합이 되면서 재질과 신분이 서로 얽히는 관계 그리고 위계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물질과 인간의 사회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의 발전과 얽혀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주안을 둬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6세기에서 10세기에 해당되는 당과 주변 제국에 대한 그 시대가 제 중심 연구 배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략화되고 단순화된 형태의 허리띠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뿐만 아니고 뭐 돌궐, 발해, 신라, 일본까지 광범위한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또 중국과는 구별되는 어떤 공통적인 양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식이 이제 그 중국과 주변 지역에 광범위하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제국주의와 탈식민지를 거치면서 좀 이제 그런 어떤 용어를 다르게 지칭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형태의 유물임에도 이해를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계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통일을 해서 중국의 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전파되는 어떤 하나의 용어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리띠가 그 이제 주변과 중심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 어떤 대치되는 지역,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치를 하고 있더라도 어떤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어도 어떤 특성 요소에서는 동질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 지역 집단을 좀 살펴보도록 했을 때 그 이제 한반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는 허리띠의 재질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묻히게 되는 매력이 서로 다른데 그렇게 구분이 되면서 물질이 이제 어떤 지역화되는 양상을 또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용어가 다양하게 불리지만 결국 그것을 어떤 관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로서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피력한 바 있고 그리고 그 주변과 중심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적어도 특정 요소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지역 내에서는 그 재배치되는 양상을 통해서 그 소유자의 위계와 어떤 신분 그리고 정체성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제가 작년까지 연구 성과가 이제 주로 내용이 되고 어떤 그런 관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그런 동북 지역의 연구 주제를 좀 이제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일단 3편의 KCI 등재를 확정한 상태고 예, 관계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 동북 지역의 양상을 좀 명확하게 그려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평가위원분들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해야 됐거든요. 예. 뭐 하시는 일이 그 고고 인류학 부분이라 전 어쨌든 다양한 역사의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아까 질문 드린 것과 같이 나름대로 흥미있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그 단순히 학술지 내는데 발표하는 것보다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서 요즘에는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유튜브의 제작이나 이런 걸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니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뭐 역사 스페셜이나 역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지만 약간 스킵하고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간단하게 1분, 2분으로 그냥 끝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학부생이나 이렇게 같이 알아가는 제 3자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좀 간략하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동일한 유물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만으로도 흥미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3월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허리띠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시 자문을 좀 같이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회에 환원을 하고 연구 성과를 좀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일하시는 게 좀 넓은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를 극복하시는가요? 외국 중국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봐야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기초 자료는 일단 코로나 전에 조금 모아둔 게 좀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구려 발해학회 이제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 학계 사람들하고 좀 의견 교류를 해서 좀 공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떤 그러한 좀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해보도록 시도는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그 부분에 좀 주안을 둬서 좀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네, 장태원 의원님께서 질문.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연대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인류세라는 연대적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인류세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그리고 뭐 어떤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런 어떤 인류의 발전과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인류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 전체적 큰 범위에서 본다면 그 시기를 인류세라고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류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6번째 발표를 마치고 7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7번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 8번째 발표가 인문사회 계열의 마지막 발표고요. 8번째 발표가 끝나면 한 5분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종합토론 대형 준비와 뭐 잠시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이윤미입니다. 그럼 철학과 개인 성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 성과 발표에 앞서서 제 연구 주제 방향이 저희 사업팀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팀 연구 주제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팀은 갈등 해결을 위한 철학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연구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팀의 목표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진단해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어떤 철학적 소통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총 3편의 연구를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간략히 내용 소개하면서 개인 성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작년에 1월에 게재한 가다머와 데리다의 상호간 대화 가능성입니다. 이 논문은 가다머라는 해석학자와 포스트 모던 철학자인 데리다 간의 갈등, 그 둘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위주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둘의 논쟁의 주된 원인은 이해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데리다로서는 이해와 합의를 강조하는, 그런 소통을 강조하는 가다머의 철학이 어떤 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억압이라 여겨서 가다머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고, 가다머는 그래도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는 둘의 논쟁을 분석하면서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별성을 존중하되 어떤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 않은가, 그럼 보편성을 이루어야 하지 않은가, 그 둘을 어떻게, 개별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화해시키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차이를 인정하되 우리 사회적 현실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소통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7월에 게재한 칸트의 취미 판단에 담긴 해석학적 의미인데, 이 연구의 주된 물음은 이제 칸트의 취미 판단의 성질 중에 공통감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공통감이 어떤 우리 인식의 어떤 순수한 형식,
그런 구성적인 원리인가 아니면은 이제 개별성을 구성해 나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규제적인 원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제 이 글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칸트의 취미 판단이 보통 칸트 미학을 비판할 때 그게 선험적인 형식의 선험적인 주체에 의해서 취미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칸트 미학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취미 판단은 그런 어떤 선험적 형식에 의존하는 그런 추상적 보편성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감이라는 그 개별성으로부터 보편성으로 향해 가는 그런 공통감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서 미적 이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임을 밝혀내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통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소통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결국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보편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보편성, 형이상학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나아가는 설득적 보편성이라는 것을 취미 판단에 담긴 의미로서 드러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최근에 한 건데 해석학의 흐름에서 본 갈등과 소통의 가능성이라는 이 글은 작년에 11월에 인문 국제학술 주간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거의 내용은 일단 해석학을 갈등과 소통의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그런 글입니다. 일단 이 글의 내용은 해석학이 어떻게 이제 갈등과 소통과 관련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해석학의 성격인 해석의 편제성과 해석의 매개성의 근거에서 이제 갈등과 소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해석학의 커다란 흐름인 규범적 해석학,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허나 딜타이의 해석학이랑 또 현상학적 해석학, 하이데거나 가다머의 입장과 비교해서 그 두 흐름에서 이제 갈등의 원인이랑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드러내주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학의 경우는 방법론적 해석학을 학으로서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고 보편적인 해석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현상학적 해석학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해의 사건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개별성과 보편성의 어떤 화해가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편의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사업단의 주제인 갈등과 소통의 가능성 모색과 관련해서 개별성과 보편성을 화해시키는 것이 우리 갈등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어떻게 개별성과 보편성을 화해시킬 수 있는지 기존의 철학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사회철학이나 윤리학의 경우는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해석학이나 존재론에서는 이런 실천적인 해석의 실천적인 역할을 드러내는 연구들은 잘 없었다고 보고요. 주제화되지 않았던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새로운 시도라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신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를 하면서 철학의 실천적인 함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 성과는 이 논문 3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 실적으로는 이제 저희 천학과 사업팀 경우에는 BK 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학원생끼리 원래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기존에 연구하던 글을 발표하고 그 지도 교수님께서 한 짧게 5분 10분 정도로만 논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끼리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그 11월 달에 발표하기 전에
있었던 원래 발표인데 여기서 동료 선생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글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강원대랑 경북대에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흉의 자아 동일성의 문제에 관한 논평을 했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일단 아무튼 제 개인 실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 장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씨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갈등 해결 철학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연구단인데요. 네. 그게 철학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 철학이나 정치 철학 쪽은 그런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접근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들 사회 철학이나 정치 철학을 하는 게 아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게 피상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어떤 갈등의 근본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근본적인 구조는 어떤 실존적인 개별성에 있지 않나.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존적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의와 소통, 그런 대화를 희망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학의 어떤 실천적인 함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예, 뭐 어쨌든 개별성과 보편성에 관련돼서 이해해야 되고 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 뭐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대화로 끝날 수도 있는데 뭐 첫째 질문은 혹시 그 사회 갈등 중에 혹시 자기가 어떤 그 지금 있는 이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 자기가 연구한 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곳이 있을까 아니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작년에 여름 방학에 이제 BK 사업단에서 갈등 해결 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습 과정을 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는 좀 그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철학이 어떻게 갈등 해결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는데 그 여름 방학 때 연수를 하면서 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그 여름 방학 때 연수에서는 이제 이웃 간의 갈등이나 어떤 노사 간의 갈등, 뭐 개인과 집단의 갈등, 집단과 집단의 갈등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어 줬거든요, 케이스를. 근데 그런 거를 다루면서 느낀 게 결국 그 사람들도 갈등 해결 센터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대화가 어쨌든 그게 희망일지라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는 거는 뭐 칸트의 취미 판단에 담긴 해석적 의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대학원생들의 어떤 그 대화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제 만들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정책실에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가 또 지원을 해드릴 테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와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8번째 발표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하고 박사과정 진학 예정인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무역학과 지역 성장과 아시아 통상협력 교육연구팀의 간단한 성과와 제 개인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발표의 목차는 일단 교육연구팀 성과는 그 자료에 없는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제 개인의 연구 실적과 교육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 성장과 아시아 통상협력 교육연구팀의 경우 아시아 지역 성장과 통상협력을 주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거점 대학원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해서 교육 부분에는 이론 실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아시아 지역 무역 통상 신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연구 부분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학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화된 통상 분야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교육 역량의 경우에는 무역 정책 특강과 연구 방법론 세미나를 통해 전국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외부 방법론 프로그램에도 인강이나 실제 강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통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교육 과정에도 참여를 하였는데요. 전미경제학회의 경제학 과정에 참여를 해서 산업조직론이나 시장 실패와 같은 부분에서도 강의를 참여를 하였고 이 외에도 거의 매달 비대면으로 해외 우수학자 초청해서 학술 세미나를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의 경우에도 기존 3과목에서 4과목으로 추가 개설이 되었고요. 여기 나오는 과목들 모두 추가적으로 신규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한 국제상거래 연구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따로 표시한 대학원 국제 온라인 공동 강의로서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과 독일의 HRW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이것을 통해 저희 BK 참여 대학원생 4명이 참석을 해서 지난 2월 4일 최종 학회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국제 상거래나 공급 차슬을 관리할지에 대해 주제를 삼아서 외국 학생들과 조별 과제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학원생 논문 실적의 경우 스쿠프스 1편, KCI 6편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었고요. 실제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에도 한국경제통상학회 학술대회를 2020년부터 꾸준히 참석을 하였고 2021년에는 박사과정 허인 학생이 TBT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저희 연구팀의 성과이고요. 제 개인 성과부터 살펴보자면 저는 2020년 2학기의 경우에는 저희 학과와 같은 교수님으로 이루어진 실무 중심 과정인 FTA 통상학과 학생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서 대구 지역 수출입 산업에 대해 질적, 양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 지역 FTA에 대해 엄격성 지수를 비교 분석하고 특혜 세율을 비교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대구 지역의 실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실제 문제점과 시사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으로는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로 대구 지역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기존 지원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AHP 기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후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DEA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논문을 영문으로 2편 게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철도 기업의 효율성 평가라는 논문인데요. 이의 경우에는 중국 내 철도 운송 기업 17곳에 대해서 2018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량과 운송량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주요 공항의 환경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환경 오염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공항의 환경 운영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각 공항의 환경 비효율성 개선 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21개 국제공항에 대해서 DEA와 DDF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한 후 환경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2021년 한국경제통상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에 참여를 해서 제 석사 학위 논문인 국가별 해상물류 효율성 비교 초효율성 DEA 방법론을 이용하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DEA의 경우에는 항만이나 해상 운송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논문의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사용한 DEA와 초효율성 DEA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세계 29개 국가의 2019년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증적으로 효율적 점수를 도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메리카 지역별로 항만 도시의 발전 패턴에 따라 어떻게 이 효율성 점수가 상이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실적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와 무역정책, 반복론 특강, 해외 우수학자 세미나를 모두 참석을 하였고요.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 KMI에서 했던 해양수산 분야 리스크 파급 효과 분석 교육을 시스템 다이나믹스 과정과 부트스트랩 토빗 회기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는데요.
교내 대학원 입시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교내 학부생 중에 저희 무역학과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K21 대학원생 버디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학과 대표 활동을 하는 등 외국 학생들이 저희 대학원 생활에 좀 더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학술적인 교류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혁신사업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 SPSS 기초 통계 분석 과정과 비교과 비대면 회의 운영 실무 과정을 모두 수료를 하였고 오늘까지 이수하면 SPSS 중급 통계 과정까지 수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연구팀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아시아 지역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연구자 초청, 그리고 국제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무역 실무 분야 세미나, 그리고 참여 학생들의 학술 대회 발표 성과 독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단의 2022년 계획에 따라 저희 참여 대학원생 또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 참여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평가위원분들 중에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해상 운송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다고 전 세계 거 다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29개 국가로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혹시 뭐 네. 빅데이터나 아까 뭐 열심히 배운다고 했는데 네. 무역 쪽에 관련돼 있는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뭐 또 다른 뭔가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뭐 SSP라든지 여러 RNG, 파이썬 이런 걸만 배우면 일단 해결은 되는 건가요? DEA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면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단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그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걸 좀 네.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일을 하실 때 네. 그때 뭐 제가 뭐 질문 드리고는 듣고 싶은 거는 미국처럼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이 항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뭔가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또 더욱더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런 연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잘 요즘에는 그냥 문서가 아니라 잘 그 포맷 콘텐츠처럼 만들어서 좀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나중에 좀 더 의미 있는 또 전혀 새로운 또 무슨 콘텐츠나 이런 게 개발되면 저희들이 또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8번째 발표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이 무대 정비 시간을 좀 가지고요. 5분 뒤에 그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일단 5분 뒤에 종합 토론이 시작되면 앞으로 다 이제 착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잠시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평가위원분들뿐만 아니라 청중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참가하시면 되고요.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교육연구단의 실적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고 또 그 밖에도 이 포럼과 관련해서 또 저희 대학원 정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청중분들 중에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 앞에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오늘 4단계 BK 참여 교육단 성과 포럼이라는 유익한 행사를 기해서 참 고맙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많은 팀과 단이 있지만은 다른 팀과 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매우 궁금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자료집이나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 저런 것은 참 좋은 부분이다.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이나 혹은 BK 산업인력단에서 각 단과 팀에서 하는 경험과 성과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나 혹은 계기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군데 샀는데 보니까 그 개별 단위나 팀에서 했던 아니면 외부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개별 단위 팀에서 어떤 뭐 연구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고급 그 방법론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이나 그런 데서 학생들의 연구 논문 뭐 연구 역량 혹은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 많이 좀 개설을 해서 혹은 외부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그런 외부 뭐 우리 학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 혹은 다른 연구사 하는 그런 교육이나 연구 역량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홍보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과 공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본부 차원에서 정보화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구축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럼도 이 연례 행사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이제 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교육 연구단 분들과 교류가 조금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더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곧 아마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 정책실에서 올해 2021년에 그 데이터 통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너무 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저희도 듣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개설까지 또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 녹화 강의 개설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좀 공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학원 정책실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도움이 뭐 100% 된다고 장담은 원하지만 계속 뭐 물어보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약간 말씀을 드리면 BK21 사업단이 우리 학교는 28개 단과 팀이 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또 대학원 혁신 사업이라고 또 그 지원을 하는 게 올해 작년부터 4단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화를 하셔서 물론 단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하시긴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그래도 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질문하시고 또 특히 아까 말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을 적어주신다든지라면 저희들이 혼자 고민은 절대 하시면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 본교 내부에도 다양한 스튜디오나 다양한 기자재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인문사회계열 교육연구단 팀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말씀 주신 대로 신청이나 뭐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발표자분들 중에 좀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진산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에 있는 안진산이라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저도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뭐 조명이나 마이크나 삼각대 이런 것들을 짐을 꾸려가지고 싸고 다니면서 이 강의실 저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범대학의 미래교육센터가 오픈을 하고 그 스튜디오를 쓰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말 많은 사업단에서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 사업단별로 혹은 학과별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한 1.5평 내외면 될 것 같고 뒷면에 크로마 키천이 있고 삼각대 조명, 마이크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영상 촬영 장비는 지금 요즘 뭐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 꽤 괜찮게 나와서 그런 이제 사업단별로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콘텐츠 제작이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어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학계가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대구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늘 패스트 캠퍼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수십만 원씩 결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 학계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원 혹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려대 산업경영공학 전공이나 성균관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런 곳과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면은 제 현재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그 대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계에 계속 남을 수도 있고 산업계로 이제 가서 또 활약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니까 솔트룩스나 혹은 최근에는 그 게임 회사, IT 회사에서 언어 데이터 전문가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 회사에 가서 한 일주일 가량이라도 체험을 하고 저희가 배워올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대학원 과정 중에 코스웍 중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BK 지원을 받으면서 온실 속에서 편안히 이제 감사히 공부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 컨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약간 개인 스튜디오나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또 작은 설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본부 차원에서는 이제 학습지원센터 스튜디오나 그 미래교육센터 사범대에 있는 미래교육센터 스튜디오가 있고 또 그 사합에 가시면 그 국립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1인 스튜디오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 계획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공유할 수 있으면은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회나 이제 각종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이제 지역 거점 공립대로서 이런 서울 소재 대학이나 기업과의 교류 기회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 저희 대학원 정책실장님께서 말씀을 예.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그 어쨌든 콘텐츠는 제가 가능한 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기기 같은 것도 미리 해놨다가 렌탈을 한다든지 뭐 빌려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여러 가지 그 AI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저희 학교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걸 하는 중이라 좀 약간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를 하려면 결국은 저도 서울에 저번 방학 때는 그 주말마다 가서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80만 원 정도 주고 결제를 하고 가서 들었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법 뭐 내는 이런 식으로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서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 연계 프로그램은 BK의 규정에 보면 주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간 뭐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은 휴가를 받아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외에는 특별하게 방법이 지금 규정상은 없지만 만일에 약간 저희들이 좀 트릭을 쓴다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 한 달을 만일에 간다고 하면 1월 달까지만 BK 참여를 하고 2월 달에는 뭐 아예 회사에 가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에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기 위해 물론 요즘에 링크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다른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여기 참여해주신 참여 교수님들 중에 혹시 의견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이 성과 포럼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제 개최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성과 포럼은 좀 정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대학원 정책실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도 좋은 게 너무 많고 한데 이제 이게 자꾸 그 갑작스럽게 자꾸 이렇게 막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업단에서 이제 계획하던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또 정책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게 가끔씩 또 오버랩되고 하면서 참여도 힘들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지금 초반기라서 그렇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좀 연차적인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참여하고 준비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대학원 정책실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1차 년도는 6개월 정도였고 사업비가 한 2개월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했었고 2차 연도 때도 제가 체제 개편이나 이제 좀 거시적인 담론을 좀 다룬다고 조금 이제 세부적인 사업들을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 말미에 저희 뭐 용복학 연구 공동체라든지 지금 이런 성과 포럼이라든지 또 비교과 여러 가지의 과정들 또 지금 라이트업이라고 해서 제가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연구단에서 많이 이제 바쁘시고 이제 그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3차 년도인 2022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대학원 정책실 주관의 프로그램들도 어느 정도 좀 고착화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과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 인문사회 계열에서 이제 학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도 경제학과 특성상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다루는데 이제 BK 지원을 받아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수가 많아지고 처리해야 될 연산 그 과정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필요가 있다라는 경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을 진행할 때 좀 좋은 컴퓨터였다면 하루 정도면 분석이 끝날 거 한 이틀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BK 사업단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적인 측면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쭤봤었을 때 한번 리젝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학원 혁신 사업비로는 저희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비목들이 포션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산 취득비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이제 1차 연도 때 라운지 공사라든지 뭐 다양한 강의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포션을 좀 이제 규정을 좀 이제 좀 변경된 규정에 한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당겨 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행정팀장님께서 조금 더 의견을 보태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원 혁신팀장 최병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2차 연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혁신 사업비에서 최초에는 저희가 AWS를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부와 본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해서 2차 연도에 5억이 투입이 됐고요. 지금 3차 연도에 또 추가로 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다 구축이 되었고 아마 3, 4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BK 사업단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종합 토론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문의 있으시면은 저희 대학원 정책실 전화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대학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또 SNS 활용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또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이 인문사회 계열 교육연구단 팀 성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고생하셨고요. 본 영상과 자료집은 이제 다 그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또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혹시 평가위원장님께서 혹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 인문 사회 계열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자유롭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지 또 나중에 혹시 또 돈이 있거나 이럴 때 또 그 아까 자산 취득이라고 했는데 사실 약간 그 블록이 져 있어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도 계속 그런 걸 위쪽에다 요구를 해야 계속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허재원 그 박사 선생님 말씀한 게 뭐 클라우드도 클라우드지만 컴퓨터 좀 약간 모든 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팀이나 단 차원에서 뭔가를 요구를 한다면 계속 요구하십시오. 그게 이 사업 자체가 대학원생들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뭐 교수들을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업적을 내면 또 거기다가 항상 하시는 일을 대학원 정책실에 링크를 해놓은 그런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이 인문사회계열 성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